그런 상황에서 유엔사의 역할을 또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송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대학의 송승정 교수라고 합니다. 제 발제 제목은 유엔사의 국제법적 위상에 관한 제 조명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으로부터 결론까지 약 10쪽 분량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제목이 유엔 헌장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얼개를 개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의 소위 6개 주요 기관이라고 하는 총회, 안보리, 경사리,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그리고 신탁통치이사회와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 박스로 표시된 것이 바로 그 헌장 7장, 다시 말해서 유엔 헌장 중에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부분이 바로 7장입니다. 바로 유엔사가 여기에 기초해서 창설이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엔 헌장 중에서 오늘 중요한 주제는 과연 유엔 사령부가 안보리가 창설한 보조기관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스냐 노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등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엔사가 어떠한 의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문 중에서 7조를 보시면 6개 주요기관, 총회 등등등 사무국을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식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나 22조는 총회는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기 단서가 붙어 있죠. 그 임무 수행이라는 단서가. 마찬가지 29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보리는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들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헌장 7장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엔사의 창설 근거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9조는 안보리는 유엔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고유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침략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제41조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군사적인 조항입니다. 경제 제재라든지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41조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42조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력을 사용한 육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조, 47조에는 소위 말해서 군사참모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유엔이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제 발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제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상호 보완적, 선순환적, 동시적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공동의 적을 동맹이라는 것이 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만요. 한미동맹 살려다가 남북관계가 망가졌다.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북 경제력 격차, GDP 면에서 50배입니다. 그러나 안보 면에서 느끼는 불안은 아마 우리가 훨씬 더 비대칭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 딜레마가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다. 다음은 유엔사는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훅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해체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엔사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자권 전환 등등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는 과연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기관인가 아닌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예스냐 노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 간의 관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6개 주요 기관이 있고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엔 헌장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곡지는 보조기관의 설치 종료와 관련된 법적인 고려사항, 그리고 설치된 보조기관의 활동이 적법하냐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조기관의 설치 종료는 유엔 헌장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헌장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해석의 문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보조기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특정한 주요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유엔 전체의 보조기관이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조기관의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반드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보조기관으로서의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요 기관의 일부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안보리의 일반적 권한과 구체적인 권한입니다. 7조 2항, 제가 유엔 헌장 부분에 설명드리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 이건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29조는 안보리가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이라고 명시를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7조 2항은 29조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그리고 1949년에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정말 기념비적인 판례를 남겼습니다. 과연 유엔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은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법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죽어있는 기관이 아니라 새로 살아있는 생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인정한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1954년에 유엔 총회와 행정재판소 간의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재판소는 사법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기관인 유엔 총회가 보조기관인 사법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엔에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사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총회는 행정재판소를 만든 주요 기관입니다. 행정재판소는 주요 기관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행정재판소의 배상 판결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주요 기관과 보조기관의 형식적인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엔 주요기관 보조기관의 관계입니다. 1993년 안보리 결의안 808호에 따라서 구 유고 연방의 임시 전범재판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인종 학살이라든지 대량 학살 등의 반인륜적인 반인도주의적인 범죄가 빈발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해당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전범재판소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제 발제문을 읽어보시면 타지 케이스에 대한 전후 배경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타지 케이스에서 변호인단이죠. 구6호 연방에도 국내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재판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재판하는 것은 관할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명확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전범재판소 설치는 헌장 41조에 따라서 안보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능과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그 판결문에 따옴표를 한 부분이 바로 그 밑에 내용입니다. 안보리는 평화안전의 유지라는 일차적인 기능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범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의 의미는 전범재판소 설치라는 것이 유엔 헌장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엔 헌장의 조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시적인 권한에 따라서 전범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엔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보리 결의안 82, 83, 84호를 통해서 유엔사가 설치가 됐습니다. 82호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을 했죠. 이것은 헌장 7장이 발동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83호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력 공격 격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도록 권고를 하고, 84호가 사실상 유엔사 창설의 법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령부에 전투부대와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령관을 지명해주고, 통합사령부가 유엔의 깃발을 사용하고, 그리고 취한 행동방책을 안보리에 보고해달라. 이것이
결의안 84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엔사가 안보리 보조기관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 직후에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서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유엔사는 유엔의 대리인이다, 대기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참전국들은 자국 군대를 미국이 임명한 사령관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유엔군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의 본원적인 관할권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성립이 하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유엔사가 안보리 보조기관이지만 안보리가 일일이 통제하고 지시를 내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폭넓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안보리와 그리고 보조기관인 유엔사 간의 독특한 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엔사에 대한 억측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의안 84호는 제가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지를 보시면 안보리가 미국의 통합사령부 설치를 요청하고 회원국들에게 군대 파견을 공고한 이 행위, 이것은 뭐냐면 유엔 사령관에게 군사력 청산과 관련된 전권을 사실상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콕스 같은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전략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유엔 내부의 구조가 없었다. 그래서 안보리는 사실상 미군 지휘관에게, 유엔 사령관에게 전략 지침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전 당시에 유엔 사령관 임명권이 특정국, 특히 미국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증거는 뭐냐 하면 당시 메가더 사령관을 유엔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임명에 대해서 어떠한 유엔 기관이나 어떠한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보리는 유엔사에다가 언제 국제평화와 안전이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전협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보리나 총회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항공정책과 전력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된 결의안도 하달하거나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엔사라고 하는 그 안보리 보조기관은 안보리로부터 고도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보리 지휘 통제권을 회원국에 위임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뿐만 아니라 이처럼 안보리의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위임한 사례가 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등의 사례에 존재를 합니다. 그 목표는 그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1번이 바로 국가의 무력 사용이죠. 그 침략 행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결의안 82조부터 83호에 보면 유엔 결의안에 명시된 문구가 다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위임 명령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청색 부분에 표시했죠. 단지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승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가 뭐냐? 자위권입니다. 모든 국가는 헌장 51조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이 별도로 결의안을 통과하거나 승인하거나 할 수 있는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처럼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보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이미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 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바로 집단 안보를 위해서 창설된 것이고 그 근거는 39조와 42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 조문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문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의 결과 종합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시고요. 북한 및 좌파 성향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제가 일일이 안 읽으면 논문 없을 정도로 다 샅샅이 다 읽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 5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에 유엔 총회가 유엔사의 무조건 해체를 결의했다느니 95년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무총장이 유엔사는 유엔 보조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느니 이 부트로스 갈리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중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좌파 아주 극좌파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러니까 갈리 총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3번은 유엔 연감에 뭐 보조기관에 등록되지 않았고 예산도 사용하지 않았고 헌장 29조에 따라서 청구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자위권 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집단 안보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좌파 학자들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정식 유엔군이 아니라 다국적군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향후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유엔 관련 문서, 유엔사에서 표현하는 그 워딩을 보니까 유엔 행정기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엔 보조기관이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의 종료 시점을 원칙적으로라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은 언제냐? 국제평화와 안전이 회복되는 그 시점입니다.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1차적인 주체는 유엔사령부입니다. 안보리가 추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엔사는 그 해체 문제는 유엔사나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안보리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이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한다. 마치 국방부가 사실은 그게 아니겠지만 유엔사 역할 강화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전선언 등등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실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상 유엔이 가장 약한 고리인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처럼 난이도가 높은 이런 논문과 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굉장히 쉽게 간명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 유엔사 유지 기능 유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선전선동에 의해서 국민 여론을 그쪽으로 몰고 가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같습니다.